일본 시코쿠 항구도시 고치. 1997년 10월 31일 그곳에선 이례적인 기념비 지향학식이 열렸다. この日が経つことで愛のふるさとをスタートにして平和と愛の世紀を作っていただければ、あの世に行って今日この日を空から眺めている母も喜んでくれていると思います。最高文化勲章ももらったんでしょうが、そういう一つ高知県の我々の先人がそういうことをしてるというのは誇りでもあるし、その田内千鶴子さんの行為をね、その田内さんのことだけに終わらせてはいかんと、ずっと我々が受け継いで日本と韓国との本当友好というものをね。일본 이름 다우치 치즈코. 다우치 치즈코의 탄생지를 알리는 기념비로 그녀는 30년 만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다. 다우치 치즈코는 바로 한국과의 어머니 윤학자다. 사랑의 마을 기념비 아래 생전 그녀가 길러낸 3,000 고아들이 작은 돌이 되어 어머니 곁에 둘러있고 그녀의 기념비는 목포를 향해 우뚝 서있다. 일본 여자로 태어나 어린 나이 7살에 한국 목포로 와서 한국 남자와 사랑하고 고아들을 위해 평생을 살다가 한국 땅에 묻힌 윤학자 여사. 격동의 시대를 살다간 전생에서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사랑이었다. 1998년 12월 1일 목포에선 공생복지재단 7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다. 기념식장 입구를 가득 메운 일본인들. 그들은 바로 윤학자의 고향 일본 고치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日本と韓国は非常に不幸な歴史がありました。その中で、有白者、女性幼者みたいな方がいらっしゃったということをまず、韓国の国民、そしてさらに日本の、国民の方が知ることだと思います。それが韓国と日本の、友好の原点だと思います。木浦の市民の人にね、ユン・ハクジャさん市民葬していただい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일본 여자로 태어나 한국에서 고아들과 한평생을 살다간 윤학자. 영화 사랑의 묵시록은 그녀의 일대기와 친아들 윤기에 관한 30년간의 드라마다. すごく特別な人じゃなくて普通のたった一人の女の人なんだけれども、いろいろなことを経験しながら最後にはやっぱりこのなんていうのかな、いろんなものを乗り越えて深い愛を自分の手で掴んだ強い人だと思います。 식민지 시대부터 시작된 지 어느덧 70년의 세월이 덧붙여진 공생복지재단. 춥고 배고프고 바람잘 날 없었던 지난날의 역사를 힘겹게 버텨온 목포 공생원. 70년을 맞이한 오늘의 공생원에 있기까지는 어려운 시절에도 나눔이 있었던 목포 사람들의 정이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대를 이어서 열심히 따르다가 보니까 그만 세월이 흘러 50대 중반 어머니가 돌아가신 나이가 되었습니다. 공생의 원인 고아들밖에 없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70년이나 이어졌는지 생각하면 희한하기만 합니다. 공생원이 70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고마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증거라는 것을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입니다. 엎드려 인사드리는 기분으로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공생원 수선화 합창단의 밝은 노래소리와 함께 70주년을 맞이한 그날은 어느 때보다 밝은 하루였다. 한반도의 서남단 끄트머리 유달산 자락에 위치한 사랑의 보금자리 목포 공생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집 공생원에는 70년 역사의 흔적이 묻어있는 건물들과 함께 어린아이부터 대학생까지 130명의 원아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옛날과 비교하면 물질적으로 훨씬 풍족해졌지만 아직까지 바깥 세상의 벽은 너무나 두텁다. 윤학자 할머니의 숭고한 사랑에 비하면 자신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손녀 윤록 원장. 공생원 한켠에 자리 잡은 윤치호 할아버지의 좌우면은 언제나 모두의 버팀목이 되어왔다. 삼대째 이어가는 목포 공생원은 윤학자의 손녀 윤록 원장이 1998년 9월부터 맡고 있고 1982년부터 작년까지는 윤학자 여사의 큰딸 윤총미 원장이 운영했었다. 윤총미 원장 앞에는 윤학자 여사의 장남 윤기 원장이 윤 여사가 작고한 1968년부터 11년 동안 공생원을 이끌었는데 이 시기가 공생원의 성장기다. 1951년부터 68년까지는 윤학자 여사가 있었다. 흔히 이 시대는 공생원의 순환기로 불린다. 이제 공생원의 역사는 거슬러 올라가 창설기로 이어진다. 윤학자 여사의 남편 윤치호가 처음 만들었던 시대. 그때는 조선이 일제 식민지로 전락한 해였다. (1920년대) 식민지의 서름을 안고 발전한 근대화 일번지 목포. 반듯한 신장로와 1인의 기와집 너머로 운막가도 같은 초가집에는 대부분의 조선인들이 살았다. 근대화의 미명하에 일제의 식민지 수탈이 낳은 결과였다. 수탈의 항구 도시 곳곳에는 땅을 잃고 삶의 터전을 빼앗긴 채 일거리를 찾아 몰려드는 노동자, 부모 잃은 고아, 거지, 불황자들로 넘쳐났다. 다리 밑에서 살던 거지 7명과 함께 목포 공생원의 역사가 시작된다. 생각이 없다냐. 응? 그런 게 동네에서 그냥 거지 대장이란 소리를 듣지. 아따 누님도 미안해요. 시방 이 아거들은 길 잃은 양떼나 마찬가지인데 그들 나가 힘닿은 데까지 도와줘야지라. 주여, 이 불쌍한 아이들에게 비와 이슬을 막아줄 집을 주시옵소서. 목포의 거지대장 윤치호. 윤치호는 당시 목포 양동교회 전도사였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거지대장으로 불렀다. 이제 거지대장 윤치호는 공생원의 시작과 함께 고아들의 아버지가 됐다. 윤치호는 1909년 파평 윤씨 윤영대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소작으로 생계를 겨우 유지할 정도로 가난했다. 더욱이 그의 나이 14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과로로 사망하자 그는 소년 가장이 되어 가게를 꾸려나가야만 했다. 치호 씨가 그렇게 가난해가지고 또 그랬기 때문에 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의 전도사들이 무엇이라고 전도를 했는 거니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고 그랬어요. 그놈에 다 믿기를 시작한 겁니다. 1924년 전남 한평에는 미국 남장로의 선교사 요서백이 전도 활동을 하고 있었다. 예배 모임에 빠지지 않았던 윤치호는 선교사를 잘 따랐었고 마부인이라 불리는 선교사 마틴과의 만남은 윤치호 인생의 새로운 전기가 된다. 인생에서 결정적 영향은
유서백 선교사의 그렇죠. 예, 있었겠네요. 그분의 영향과 이제 참말로 결국 그 크게 되는 길은 마부인이 자기 아들과 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도와줬지요. 윤치호는 한평 옥동 예배당에서 미국 여성교사 마부인의 조수로 일하고 있던 중 그녀의 도움으로 전도사의 길에 들어선다. 가난하고 배고파서 믿기 시작했던 윤치호는 그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길에 나선다. 서울 피어선 성경학교를 졸업한 윤치호는 목포로 내려와 전도 활동을 하던 중 1928년 목포 공생원을 만들게 된다. 개인이 만든 복지시설로는 전남 최초의 고아원이었다. 당시 윤치호가 고아들을 데려다 놓으면 키워내는 것은 그의 누이들의 몫이었다. 거지들을 주워다가 뭐 부스럼 더덕더덕 나고 뭐 도리배 있고 내기들을 먹고 어역식에서 병원에 가 사정해서 치료해다가 방에다 집어넣고 큰 방은 그놈들 주고 더 적은 방은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오빠하고 살고. 벽도 칸막이도 없는 초라한 방 한 칸에서 시작한 목포 공생원. 배고픔에 모두가 힘들었던 시절, 비와 이슬을 피할 터전을 잡기 위해 5번이나 옮겨 다녀야 했던 공생원은 1937년 주위의 도움으로 유달산 자락 대반동에 자리 잡게 된다. 이때 공생원에 자원봉사자로 들어온 사람이 바로 윤학자였다. 윤학자 씨가 우리 고아원을 도와주려다 물에 봉사한다고 월급도 없이 풍금 치고 와서 봐주고 아이들 치다듬어주고 그 약도 발라주고 봉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걔는 나는 한국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고. 그런데 우리 오빠가 그런 여성을 구하는 마음으로. 윤학자는 1912년 10월 31일 일본 시코쿠 동단 고우지 와카마스에서 다우치가의 외동딸로 태어난다. 1919년 고우치의 하급관리였던 그녀의 아버지가 조선 총독부로 발령받아 온 가족이 목포로 이주한다. 당시 그녀의 나이 7살이었고 조선은 3.1운동으로 민족운동이 거세게 타올랐던 때였다. 일본인만이 다닐 수 있었던 소학교를 졸업한 윤학자는 고등교육을 마치고 그녀의 나이 19살이 되던 해 미국 선교사가 운영하던 정명여학교의 교사가 된다. 정명여학교 크리스찬 모임에 자주 나갔던 윤학자는 스승 다카오의 소개로 윤치호를 처음 만나게 된다. 고아 사업을 위해서 한다고 게 그저 같이 해주기만 바라고 우리 형제간들이 그래야 하고 참 희한하게 애기도 못 날 여자라 했는데 일본 병원에서 그것도 아니고 우리 집 와서 그냥 한 3개월인가 사는 거 있다가 지금 윤청 원장이라고 그 딸을 낳고 윤 회장 낳고 사남매를 낳았어요. 목포시의 원장이었어. 산파 원장 어머니가. 윤학자 어머니가 일본 할머니가. 근데 그렇게 돼서 거기서도 찬송하고 정말 거지 대장이 장계 간다고 신문을 냈어. 그래서 목포에서 하는데 목포 공원인가 어디 거기서 했거든.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목포 시내에 강주 시내에 천사부대라고 강우리 지고 된 청년들이 다 그날은 깨끗이 옷 입고 와서. 조선 청년과 일본 여성의 결혼. 주위의 시선은 그리 곱지 못했다. 윤치호는 무일푼의 거지에다 키 작은 조선인이었고 윤학자는 애도 낳지 못한다는 일본 여성이었다. 그러나 윤학자는 까까머리에 키는 작지만 윤치호가 너무나 믿음직했고 그들은 결혼 후 석 달 만에 첫 딸 윤총미를 낳고 슬하에 이남이녀를 두게 된다. 자, 20미 단이 다 맞다 이렇고 나가라 목석군이시오. 응? 시방부터 니놈 이름은 묵석이다. 에? 알겠지? 갈수록 늘어나는 고아들을 키우느라 잠시의 쉴 틈도 없이 힘들었지만
그녀의 정성은 끝이 없었다. 그러나 일본 여성에 대한 시선이 좋을 수만은 없었다. 윤학자는 고아들을 위해 봉사한 것이 조선인에 대한 일본인들의 속죄라고 생각했다. 미래의 희망만은 잃지 않은 그들이었지만 때는 식민지 시대였고 국적과 신분을 뛰어넘기에는 그들이 넘어야 할 고난의 길이 너무나도 험난했다. (1940년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제의 탄압은 극에 달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징용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윤학자는 한없는 죄책감에 빠져 있었다. 일본의 패망과 조선의 해방, 윤치호와 윤학자, 이제 두 사람은 희비가 엇갈리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든다. 아버지 큰일 났어. 빨리 도망가시오. 아 대체 무슨 소리냐? 찬찬히 말을 여봐. 지금 마을 사람들이 친일파를 죽이겠다고 이리로 몰려와라. 아 그럼 나가 친일파란 말이야? 어째? 한번 같이 죽어볼래? 남편에게 무슨 죄가 있으니까 쪽팔려요? 지는 쪽팔인데 내일이라도 당장 보따리 싸서 일본으로 가란 말이야. 응? 내 눈앞에서 왜 싸그리 꺼져볼란게. 고향 일본으로 돌아간 윤학자. 남편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돌아온 고향이지만 그녀는 한시도 윤치호와 아이들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私夫や大勢の子供たちと一緒でなきゃ嫌。生きていけない。千鶴子、お母さんを一人にして申し訳ないけど、私あそこしか生きる場所がないの。 1946년 10월 윤학자는 목숨을 걸고 공생원으로 다시 돌아왔다. 어머니를 부르는 아이들이 있기에 해방된 조선 땅은 윤학자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었다. 윤학자는 한복 저고리를 입고 한국말을 하는 고아의 어머니로 다시 태어났다. 해방 후 좌우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공생학교를 만들어 해방된 조국의 꿈을 심어갔고 7명의 거지들과 함께 출발했던 공생원은 대한민국 정보 수립과 더불어 어느덧 20년을 맞이했다. 일본인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으로 그녀를 쫓아냈던 마을 사람들도 그녀의 사랑 실천에 감복해 공생원 20주년 기념탑을 세워준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공생원은 또다시 역사의 소용돌이로 빠져든다. 윤치호와 윤학자는 모포로 내려온 인민군에 의해 친일 반동분자로 인민재판에 회부된다. 운동부자 윤치호는 일제하에선 외놈의 앞잡이 노릇으로 생면을 착취했고 민족의 일구대찰의 원수인 일본들 하늘을 삼았으며 부모 없는 아그들을 지그 자식처럼 기른 사람이 누가 있겠소? 군관 동무님, 제발 무죄를 해주시오. 살려주시오. 윤치호, 그는 이번에는 공산주의자로 체포된다. 난 항상 가난하고 약한 자 편에 섰다고 말할 수 있어라. 난 정치도 사상도 싫던데 세상에 갖다 버린 우리 아그들과 그냥 살아갈 뿐이란게. 여보, 나가 어찌게 공산주의자냐고. 에? 난 자본주의고 공산주의고 몰라. 나는 그저 자유를 갈망하는 것뿐이라고. 그런데 왜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죽이려 들까? 그 당시 자와 우가 이제 확실하게 구별될 때여서 그런 이제 사상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오해를 받고 있고. 그 국군이 상륙해가지고 체포를 했으니까 체포해서 유치장에까지 넣었으니까
그때 목사님들 아니었으면 깐따구면 그때 죽었어요. 피난민이 몰려든 목포에는 턱없이 부족한 배급으로 당장 한 끼 때우기조차 힘든 상태였고 윤치호는 풀려난 지 이틀 뒤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 광주 도청으로 떠난다. 하루만 묵고 오겠다던 그 길. 윤치호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안양여관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도청으로 교섭으로 가가지고 아마 도청까지 들려서 사정하고 오다가 길에서 행방불명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까지밖에 모르죠. 예. 그 이후로 전혀 알 수 없죠. 어떤 추측이라든가 그런 것도 전혀 알 수. 예. 폐허가 된 공생원, 500명까지 불어난 전쟁 고아들, 그리고 남편의 실종. 이제 모든 일을 윤학자 혼자 꾸려가야 했다. 그러나 슬픔에만 잠겨있기에는 상황이 허락하지 않았다. 새벽부터 하루 종일 수레를 끌고 다니며 구걸해야 했고 죽어나가는 아이들을 손수 묻어줘야 했다. 오직 남편이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며 어린애들이 영양실적이 돼가지고 위료적인 혜택도 못 보고 하니까 이제 하루에도 한두 명씩 죽어나가는 세월이 한 6개월 이상 수십 명이 이제 죽어나갔죠. 그때마다 꼭 본인이 이제 그 모든 수의도 입히고 뭐 몸도 닦아주고 이제 그 묘지까지 같이 가서 이제 묻고 하는 그런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하고 꼭 그 잠자리 우게 같이 하룻밤을 같이 지내고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청년 때 이제 특별히 그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죠. 전쟁이 끝난 후에도 윤치호는 돌아오지 않았다. 일본인이라 원조조차 받기 어려웠던 윤학자는 대리원장을 맡아준 목사들의 도움으로 어려운 현실을 이겨나간다. 부족한 재원 때문에 다 큰 원아들은 일자리를 찾아 나섰고 기독교 복지단체의 도움으로 1956년 12월에는 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6.25가 나고 남편이 행방불명이 되고 그럴 때 목포 사람들도 그렇고 친척들도 그렇고 이제 죽은 거나 다름없으니까 일본으로 자식들 데리고 가라고 다 친척들이 권할 때 끝까지 그 아버지를 지킨 그 어머니 그 마음,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을 한국 사람으로 키워준 거, 이런 게. 윤학자는 자신의 친자식들 산업미를 공생원의 고아들과 똑같이 길렀다. 어린 시절 윤기는 나만의 어머니가 되지지 않았던 어머니에 대한 불만과 쪽발이라는 오명을 달아준 윤학자 여사가 그토록 미웠었다. 어머니의 주목을 끌기 위해 말썽도 부려봤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특별한 눈빛을 보내주지 않았다. 어려서는 왜 친구들처럼 가족끼리만 살지 못하고 고아원에서 같이 지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늘 불만이었고, 또 친구 집에 놀러 가면은 이것 먹어라 저것 먹어라 하고 챙겨주고 그러는데 공생원에 오면은 그런 것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그 가족끼리 한번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늘 불만이었다고. 윤학자가 자신의 친자식을 다른 고아들과 똑같이 키웠던 이유는 원아들에게 조금이라도 외로움을 덜 주기 위해서였다. 눈에 넣어 안아풀 아이가 없듯 어머니의 사랑은 모두에게 똑같았다. 10년 전 남편과 함께 맞이한 공생원 20주년을 뒤로한 채 1958년 30주년 기념운동회가 열렸다. 경랑의 세월을 거쳐 공생원도 비교적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언젠가는 공생원으로 다시 돌아올 남편을 기다리며 살아온 윤학자는 고난의 벽들에 부딪힐 때도 아이들만 생각하면 용기가 났다. 말썽 피우고 돌아온 원생들 때문에 항의하러 온 동네 사람들에게 큰소리 한번 치지 못했던 윤학자는 자신의 삶에서 언제나 손해보는 쪽만 택했었다. 군대 간 원생들이 휴가차 오면 편하게 쉬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고 매번 안타깝게 지켜봐야 했던 시절. 공생원을 떠난 그 아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했던 윤학자는 원을 떠난 아이들이 사회에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소망이었다. 1958년 공생원의 첫 중학교 졸업생이 탄생했다. 먹고 살기에도 급급했던 그 시절에도 윤 원장은 아이들의 학비만큼은 빚을 내서라도 챙겼다. 고아에 대한 사회 편견을 이겨내려면 원아들에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실력과 용기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처음으로 어머니와 같이 동경에 갔을 때인데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서는 수술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어머니는 일본서 수술 받으면 비싸다고 한국에 돌아가겠다고 그래서 그 돈 있으면 공생원 아이들 그 학비로 쓰고 싶다고. 복지의 개념조차 없던 그 시절 자립과 재활의 복지 이념을 생각한 윤학자. 그녀의 이런 선구자적 신념은 아이들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이 밑바탕이 됐다. 할머니의 그런 생각과 실천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거는 이런 육아시설 아이를 키운 사업이라는 거는 단지 그 애가 뭐 대학교 졸업했다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해서 취직해서 사회에 나간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느꼈거든요. 그 아이들이 여기서 성장해서 나가서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았을 때 저의 일이 진짜 잘했구나라든지 성공했구나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때가 아마 1963년 광복절날 윤학자는 대한민국 문화훈장을 받는다. 이례적으로 일본인에게 주는 훈장이었다. 1965년 10월에는 제1회 목포 시민의 상을 받는다. 평생을 같이 살았던 목포 사람들이 주는 상이라 그녀의 기쁨은 2배나 컸다. 1965년 한일 수교에 따라 방문한 고국 일본에선 많은 후원단체가 생겨났다. 그러나 한국 고아들을 위해 무리하게 잡았던 일정은 그녀를 극도의 과로 상태로 몰아넣었고 오사카 바기사와의 참여 결연식에서 그녀는 결국 합병증으로 쓰러지고 만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따뜻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어머니의 품에서 다시 웃음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 어머니가 완쾌되게 해주시기를 하느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머니. 예? 매번 시간에 외로운 영혼들의 등불 윤학자는 57세를 맞이하는 자신의 생일날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감한다. 그녀의 장례는 목포 시민장으로 치러졌다. 장례식에 참석한 3만 목포 시민들을 뒤로한 채 이제 그녀는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길을 떠났다. 그녀는 윤치호의 고향인 한평 파평윤씨 선산에 묻혔다. 행방불명된 남편의 도장과 함께.
죽으면은 손대 소독해서 딱 해서 분 발라서 악보지에다 넣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찰까라니 또 만나자. 그래서 아이들 다 초장 그냥 많이 다 쳐서 그래서 다 했는데 끝을 못 보고 가버렸어. 둘이 오손도손이 부부가 살고 뭐 살림에 타고 집안 나가 사택이 없이 맨날 고아들하고 같이 아프면 데려다가 같이 안고 자고 아프면 데려 두 부부가 그랬는데 공생원의 역사는 유달산 옆 아리랑 고갯길을 넘어다니면서 계속됐다. 윤치호가 먹을 것을 구하러 넘어가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던 고개. 윤학자가 처음으로 공생원에 왔던 길. 그녀의 수많은 자식들이 학교 다니며 넘어다녔던 그 길을 사람들은 아리랑 고개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제 아리랑 고개의 역사는 대를 이은 사랑 실천으로 계속되고 있다. 일본 오사카 사카이 변두리에 자리 잡은 고향의 집. 일본 정부의 전액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용 양로원이다. 현재 치매 노인들을 포함해 80여 명의 제일교포 노인들이 함께 살고 있다. 고향 앞에 버들나무 올봄에 또 피어서 타국에서 부르는 고향의 노래. 고향의 집은 일본 땅에서 고독하게 살다가 쓸쓸한 임종을 맞는 제일교포 노인들을 안타깝게 생각한 윤기가 지난 89년에 세웠다. 일제 때 일본에 끌려와서 일본 생활하다가 남들은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한국을 이웃집 드나들듯이 드나드는데 가고 싶은 고향에도 못 가고 이렇게 돌아가셨겠다 생각하니까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 어머니. 예?梅干しがね食べたい。 마지막에는 그 매실장아찌 일본말로 우메보시라고 그러는데 그게 먹고 싶다고 그러셨다고. 고향 고지에서 7살 때 한국에 나오셨는데 50년간 김치를 먹고 한국말을 했는데도 사람이 돌아가실 때는 자기 나라 말로 변하고 고향에서 먹었던 음식을 먹고 싶다 했을 때 어머니 윤학자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며 윤기는 일본 땅에서 마음껏 한국어를 쓰고 김치를 먹을 수 있는 양로원을 만들고 싶었다. 김치도 담아주고 거기다 말리지 않으시. 윤기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자신의 국적이 일본인인지도 모르고 컸다. 윤학자가 외동딸이라 외할머니의 간청으로 윤기를 다우찌가로 올려놓았던 것이다. 시엠니도 몽가서 발백난다 아리라 아리라 아라리요.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게 조국에 대한 그리움일까? 윤학자는 고국에 대한 자신의 그리움을 묻어둔 채 일본 국적의 아들 윤기를 자랑스런 한국인으로 키웠다. 윤기 또한 그런 어머니가 이제는 무척이나 자랑스럽다. 나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닐 뻔했는데 내가 말하는 우리나라는 그 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일본 땅에 와서도 언론이나 그 신문에 투고할 때도 윤기라는 이름으로 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그 한국으로 심어준 그 어머니가 고맙게 생각을 한다고. 윤기가 어린 시절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자신의 불투명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담담하게 그린 어머니는 바보야란 책은 지난 95년 한일합작 영화 사랑의 묵시록으로 제작됐다. 숭고한 사랑을 그린 영화에는 국적이 없다. 영화 사랑의 묵시록은 윤학자가 평생을 두고 사랑했던 목포에서 대부분 촬영됐고 영화 시사회부터 시작해 일본 상영 당시 많은 관객들의 심금을 울렸다. 영화는 영화 이상의 것도 영화 이하의 것도 아니고 내가 영화를 통해서 윤학자 여사가 세상에 그렇게 알려졌다는 것은 역시 내가 하는 영화에 대한 힘이겠죠. 영화 사랑의 묵시록은 지난 98년까지 한국의 일본 대중문화 상영 불가 방침에 따라 지난 95년 일본에서만 상영됐다. 한일 간의 역사적 격변기를 온몸으로 살아온 윤학자 여사의 삶은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많은 인식을 바꾸게 하는 계기가 됐고 한일 관계사의 새 지평을 열어줬다. 今回こうして愛の黙示録、日本の文化の解放とか解禁とかそういうことによってこれからまた21世紀を考えるとですね、世界の中では日本と韓国というのはお互いパートナーシップとして協力をしていくことが両国の発展、国民の幸せにつながる、そんなに確信しています。 영화를 계기로 윤학자 여사의 숭고한 삶이 알려지게 되자 그녀의 고향 고치 사람들 사이에는 기념비를 건립하자는 의견이 모아졌고 한국 목포에서 만들어진 기념비는 1997년 10월 그녀의 생일날 바다 건너 일본 땅에 세워졌다. 현해탄을 건너 한 남자를 만나 사랑하게 되고 그가 남긴 아이들에게 큰 사랑을 주고 간 다우치 치즈코. 외로운 아이들의 친구로 상처받은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고아의 어머니 윤학자. 고향 고치에서 바라보던 바닷가를 뒤로 한 채 어머니를 부르는 아이들을 위해 다시 건너온 땅 목포. 오직 남편이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며 바라보던 대반동 바닷가에는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이들이 뛰놀고 있다. 남편의 빈자리를 채운 큰 사랑이 오늘의 공생원이 됐고 3대에 걸친 사랑 실천으로 이어졌다. 이제 버림받는 아이들이 없는 세상이 그녀의 꿈이라면 사랑의 묵시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